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MC빈 배소빈입니다. 오늘 6일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완승을 기대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그래도 7곳에서 8곳 정도는 수성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 문제가 지방선거 마지막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6일 지방선거 전망, 판세, 전국 전망까지 다 해서 우리 금태섭 전 의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시원하게 입고 나오셨습니다. 예, 뭐 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지방선거 이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일단으로. 네. 그래서 지금 이 투표 당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 제일 궁금한 게 예. 사실 누가 얼마나 이길까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판세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선거라는 게 물론 뭐 결과를 봐야 아는 네. 거고 네. 미리 단언을 할 수는 없는 일인데요.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로는 대체로 여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대체로 압승을 할 것으로 많이들 예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각 당에서는 물론 그 선거 날까지 자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예. 실제 이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조금 알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죠. 마지막에 민주당에서 그 내분도 일어나고 네. 또 김포공항 이전 같은 무리한 공약이 나오는 것을 보면 네. 판세를 대단히 어둡게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나온 민주당 네. 비대위원장들의 말을 보면은 네. 싹쓸이는 막아달라. 예, 아. 그렇죠. 흡수, 예. 제발 우리한테 기회를 달라 이러는데 예. 사실 지는 쪽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민주당은 최악의 경우에는 호남하고 뭐 한 군데 정도 해서 네 개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수도권에서 하나는 이겨야 그렇죠. 향후에 이제 뭐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네. 거죠. 특히 그 지난번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 계양을에 출마하는 명분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서울, 부산, 경기, 인천 중에서 한 군데 정도는 이기면 네. 그래서 거기 출마해서 이렇게 그 영향으로 이겼다고 주장할 수가 있는데 네. 거기를 다 지면 사실 참 할 말이 없죠. 네. 그렇죠. 그렇죠. 방금 또 인천 이야기 해주셨는데 역시 가장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곳이 이 서울 수도권입니다. 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누가 이길지 예. 또 현재 서울은 한 곳 빼고 구청장이 전부 민주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구청장 자리를 또 얼마나 탈환할 수 있을지 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 이제 일반 유권자들은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 구청장 선거를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네. 사실은 지난번에 민주당이 이제 강남, 송파 이렇게 평소에 이기기 어려운 지역까지 다 이겼거든요. 네, 그래서 네, 어느 그렇죠. 정도는 이제 돌아올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네. 이게 25개 구청장 중에 24곳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네. 그다음에 서울시의원 105명인가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그렇죠. 네. 실제적으로 서울에서 국민의힘의 조직이 상당히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당선이 안 되더라도 그 지역의 지역위원장이 누군지를 되게 주민들이 아는데 그렇죠. 심지어 정치권 내에서도 잘 모를 정도로 이 국민의힘의 조직이 완전 끝났는데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그 대선 직후에 벌어지는 지방선거라서 네. 서울시를 민주당이 이기기는 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예측들을 네. 많이 했는데 다만 시장 선거에서 근접한 승부를 벌이면 네. 구청장은 많이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구청장들은 나름대로는 지역에서 인지도가 있고 네. 또 구청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이해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네. 상당한 정도로 경쟁력들이 있습니다. 현역 네. 구청장들이. 근데 네. 지금 서울시장 현재로서는 네. 후보들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또 무리한 공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구청장도 상당 정도 그 국민의힘으로 가지 않을까. 오히려 평상시에 국민의힘이 차지하기 어려웠던 어렵던. 구청장들도 많이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마지막까지 여론조사에서 접전을 벌이고는 있어서 뭐 선뜻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도 이 투표 때 보면 특히 지방선거는 예. 찍어야 될 후보들이 너무 많잖아요. 6개, 7개, 8번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예. 근데 하다 보면 사실 시의원, 도의원 모르잖아요. 그리고 예. 구청장도 모르는 분이 되게 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시장이나 도지사 1번이든 2번이 찍고 나면 나머지보다 그냥 줄투표로 쭉 네. 찍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 선거, 도지사 선거가 그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데 한 달쯤 전에 민주당이 이제 박용진 의원하고 이런 프로그램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줄투표가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청장, 민주당 현역 구청장들은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네. 한번 해볼만 하다 이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국민의힘에서 구청장 후보로 나오신 분의 이제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갔을 때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 지원 유세를 나왔는데 네. 오세훈 시장은 또 역시 자기가 그 시의회가 그렇게 민주당에 장악당해서 할 일을 못했다. 그러면서 줄투표를 해달라.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두 가지 그 논리 중에서 지금은 민주당 쪽이 많이 약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서울 민심이 민주당에게 싸늘한 이유를 네. 한번 짚어보자면 역시 부동산 민심 때문인지 아니면 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부동산도 있고 네.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이게 사실은 대선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네.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는 당연히 대선 승부에 따라갈 거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었죠. 근데 대선 과정에서 그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한 15% 정도 높았는데 네. 사실 승부는 0.7%로 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그 주자를 가지고 사실 그 판을 그대로 간 건데 그게 패착이라고 보이고요. 사실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정치 경험이 많지는 않으시니까 네. 내각을 구성하고 이러는 데서 파열음도 나고 실수가 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생각보다 매끄럽게 초반 전국이 이어지고 있고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또다시 성폭력, 성추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사건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다 대선 이후에 검수완박을 비롯해서 이 민주당의 고질적인 문제점, 강경파들이 주도하고 끌려가는 거 이걸 보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사전 투표가 다 진행이 됐고 이제 오늘 본투표를 하는데 네. 사전 투표만 보면 20% 일단 역대 최고치는 찍었어요. 네, 근데 네. 이건 이제 지역마다 봐야 될 텐데 네. 개항은 높았고 또 서울은 그냥 뭐 보통인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런 게 경기도나 개항이나 서울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해요. 대개 사전 투표가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고들 많이 합니다. 네. 뭐 그 역대 선거 결과가 지난번 대선까지도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서울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민주당의 조직이 강하거든요. 구청장 다 있고 네. 국회의원도 많고 시의원, 뭐 구의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전 투표율이 높죠. 그러니까 주변에 동료를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전 투표는 조직표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군요. 또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제 대선 주자였던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그리고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네. 현재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안철수 후보는 상당히 많이 앞서고 있는 반면에 예. 이재명 후보는 정치 신인과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의 고전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정치라는 것은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왜 개항을 해 나오는지를 제가 만약에 아직 민주당에 있다고 하더라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이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를 했으니까 네. 재보궐에 나오려면은 분당에 나오는 게 맞고 네. 그다음에 사실은 대선에서 패배한 지 정말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네. 그렇죠. 왜 나와야 되는지.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상황이 좋았다면 어쨌든 그 대선 주자가 나와서 수도권 승리에 기여했다. 이렇게 네. 되면 이게 선순환이 될 수가 그렇죠. 있는데 네. 개항에 나온 것도 이해가 가고 네. 지금은 수도권은커녕 개항 선거 자체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네. 더욱더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간신히 이길 거면 뭐하러 나왔냐.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네.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고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동선을 보면 지원 유세 같은 거를 거의 못하고 못했죠. 지역에 있었거든요. 완전히 갇혔죠. 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어렵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죠. 더욱더 명분을 잃게 된 그렇죠. 겁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선 아니 결국은 나와서 선거에 도움도 안 되고 딴 사람 혹시 다 떨어지고 나서 자기 혼자 되면
혹시 그거보다 그 이재명을 위한 방탄복 선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분들은 이재명 후보가 그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출마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대선 끝난 다음에 두 가지 이제 전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한참 동안 좀 칩거하면서 기다렸다가 네. 다시 나오는 네. 방법 아니면 또 나오는 네. 즉시 나오는 거. 네. 근데 즉시 나온 쪽을 택했기 때문에 네. 8월 달에 있을 예정인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지 않을까 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밖에서는 만약에 수도권 지방선거 참패하고 이재명 후보만 개항해서 당선됐을 경우에 어떻게 당권에 도전할 수 있겠냐는 얘기를 하는데 네. 또 민주당 내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일반 여론과는 지금 전혀 동떨어진 아, 그렇죠. 상상들을 하고 있어. 이 사람들 정말 안 되겠구나. 아, 그러니까요. 저희는 야 이렇게 되면 책임을 좀 지고 뒤로 좀 약간 물러날 수도 있는데 네.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의 행동 그 방식을 보면은 네. 아니다. 더 앞으로 나간다. 이렇게도 갈 것 같기도 해요.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중견 정치인들 이렇게 보면 네. 이 여론하고는 정말 동떨어진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8월 전당대회를 놓고 얘기하는 걸 보면 네네. 진짜 이분들이 공적인 마인드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인지 그냥 자기들 출세하는 것만 생각하고 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윤영선 후보한테 진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면은 네. 정말 치명상을 입는다고 봐야죠. 아. 예, 저는 그렇죠. 뭐 그러고도 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이재명이라는 캐릭터는 네. 뭐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나 정말로 좀 치명상을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권력 구조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여당이지만 민주당도 튼튼해지고 잘 돼야만 한국 정치가 다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원인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평가냐 네. 아니면 후보가 유권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거냐 양쪽의 책임론이 있었는데 저는 네. 둘 다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문재인 정부도 유권자들한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거고 이재명 후보란 후보도 그런 것인데 네. 민주당은 그 두 개를 놓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네. 이재명 네. 지지하시는 분들은 후보는 이재명으로 뭉쳐야 된다고 하고 근데 두 개 다 반성하는 계기가 되려면 이번 선거에서 한번 또다시 회초리를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또 선거판을 마지막으로 달구고 있는 이슈가 있죠. 김포공항 이전 문제인데 예. 이재명 후보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이 내용을 승부카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슈화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예. 오히려 역풍이 부는 조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김포공항 이전 문제 어떻게 예. 좀 현실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아니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김포공항 이전에 대해서 네. 이게 인천공항도 포화 상태인데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받고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는 그 여객기가 수직 이착륙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현실적인 한번 747기나 A380기가 수직 이착륙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어마어마한 추진력이 그러니까 필요해요. 이게 과거 영국의 해리어나 이런 전투기 한두 대, 그러니까 한두 종류 정도가 그렇죠. 하지. 네. 그러니까 정말로 비현실적인 공약이고 네. 당장 또 그러면은 서울 시민들이 그 김포공항 가서 제주도 가던 분들 혹은 제주도 도민들이 김포공항 가서 서울 오던 분들이 네. 인천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지 않냐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뭐 고속전철로 10분 거리다. 고속전철이 없어요 지금. 지금 없어요. 얼마나 비현실적인 공약인지를 네.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원주나 청주로 가려는데 네. 아니 언제 거기까지 가는데 2시간 걸려요. 아니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를 나오셨는데 네. 서울 시민 그러니까 김포공항 이용하는 서울 시민들한테 원주나 청주로 가라 그러면 어우. 거의 모욕당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나를 뭘로 보냐? 아니 사실은 김포공항이 그 대도시 서울이란 내부에 있잖아요. 그 예. 드문 공항이고 사실은 이 소위 지하철 요금 1,200원, 1,400원 정도면 갈 수 있는 유일한 세계 유일의 공항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편리한데 네. 이거를 서울 시민들이 다 희생하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말이 되나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예. 아예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옮기자고 했는데 아니 그럼
당의 두 후보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서울과 경기 후보가. 이건 뭡니까 도대체? 아니 더군다나 이 민주당이 계속 야당을 해왔다면 네. 뭐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면은 5년 집권 동안에 왜 안 했을까? 네. 너무 무책임하게 보이는 네. 거죠. 네. 사실은 저 부동산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가장 큰 문제가 돼서 제 주변에서도 제가 예전에 서울시장 선거 나갈 때 성남시장 같은 데 아파트를 성남공항 같은 데를 네. 아파트 그러니까 주거지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집권 여당이던 시절에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네.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무계획해 보이고 무책임해 보이고 네. 유권자들은 사실은 이 향후 몇 년 동안 자기가 살아가는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제일 중요한 게 이 믿음직한 거. 이게 그렇죠. 신뢰성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신뢰가 전혀 안 가죠. 그렇죠. 아 그리고 이 제주도에서 출마한 민주당 후보자들이 다 일제히 나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제주 경제 죽는다. 예. 근데 이 이재명 후보는 그 오세훈 후보가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네. 무슨 뭐 악당의 무슨 뭐 철부지 같은 얘기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뭐 음모다 그러고 아니 그러면 제주도 출마한 사람들이 잘못된 거 악당인가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민주당의 고질적인 문제가 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아.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사실은 아니 물론 뭐 김포공항 이전하자는 얘기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는데 네. 무슨 정말 무슨 그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네.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사실은 민주당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리더십이 없다는 겁니다. 아. 이게 선거 같은 것을 전국 선거를 치르려면 사령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네. 김포공항 이전 같은 공약을 내려면 조율을 해야죠. 그렇죠. 거기 사령탑에서 이 공약,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게 조율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불쑥불쑥 나오니까 네. 제주도는 사실은 호남 말고는 가장 그래도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네. 이게 당장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이 완전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 같은데. 황당무계한 얘기죠. 그렇죠. 아니, 제주도로 제일 많이 가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 대부분이 다 김포공항 이용하거든요. 편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 지금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 만에 하나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거나 네. 뭐 이런다고 해서 갑자기 김포공항이 없어질 거란 생각은 안 할 거예요. 맞아요. 사실 네. 옮길 수도 없어요. 제주도에서도 그 제주도 사람들도 갑자기 김포공항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공약이 그 자체로 굉장히 실패하는 공약이 되는 거죠. 네. 사실 그럴듯한 맛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네. 송영길 서울시장 되면 김포공항 없어진다? 이건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당장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본인 선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송영길 후보랑 같이 얘기해서 예. 근데 그 뭐죠 계양에 있는 분들은 계양이 김포공항하고 약간 겹쳐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그래도 먹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 먹힐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실현성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저기 이제 김포공항이 만에 하나 없어지면 네. 강서, 양천 이쪽 분들은 소음이 없어지고 어. 고도 제한이 풀려서 이제 네. 건물 같은 걸 높이 올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공약에 이제 먹힌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네. 강서, 양천에 사는 분들이라고 해도 네.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네. 별 표심의 영향은 없을 겁니다. 없을 네. 거다. 네. 네. 그렇군요. 진짜, 네. 이번 또 선거에서 이슈가 됐던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고전하는 이유가 이 네. 청문회 때문이다라는 시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약간 이제 청문회가 코미디처럼 끝이 나면서 유권자들의 기대가 식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 청문회를 비롯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등장하는 유튜브가 1000만 뷰를 넘기고 네. 막 어느 정도 신드롬화하고 네.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대비되는 게 그때 이모 얘기했던 김남국 그렇죠. 의원이나 네. 무슨 뭐 이 영리법인 얘기했던 한국수리에 최강욱 의원이나 이게 네. 말하자면 유권자들이 이 밖에 나가서 결국 선거는 입씨름이거든요. 네, 네, 네.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렇게 만나서 밥 먹다가 밥 먹으면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죠. 이쪽이 그래도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할 말이 없게 만들어준 그렇죠. 거죠. 너무나 네. 부끄럽게 만든 겁니다. 네. 사실은 후보가
후보나 이 당에서 제일 해서는 안 되는 게 지지자들을 창피하게 만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찍긴 창피하다. 이런 아니, 거죠. 그래도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찍어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어디 그러니까 저기 같이 가서 누구 찍자. 뭐 이번엔 누구 좀 찍어줘라.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묵묵히 가서 찍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2표 될 게 1표 되는 거고. 아 근데 정치가 좀 뭐 눈살 찌푸리고 하긴 한데 이번 거는 좀 재미있었어요. 아, 그렇죠. 오랜만에 개콘을 보는 느낌이 딱 들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수진 의원이 막 고함 지를 때 네. 뒤에 이제 이렇게 머리 싸매는 보자진 그림이 나와서 아주 그 화제가 됐었는데 아니, 민주당 보좌진들이 실제로 굉장히 화를 냅니다. 이게 조금만 좀 영감들이 공부를 했으면 이렇게라도 하겠냐. 이게 차라리 자기들끼리 회의라도 했으면 야 이거 저기 이 한 누구라고 가려져 있는 게 이게 한동훈 딸 아닐까? 그 말만 했으면 아이 형 이거 법인이라고 돼 있잖아. 이랬을 텐데 너무나 게으른 거죠. 네. 아니 그 민주 당내 갈등도 또 폭발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586 용태론을 제기했다가 또 이제 다른 후보들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고 그래서 사과하고 뭐 또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도 박 위원장이 당초에 이런 혁신론을 갖고 나온 것 자체가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내 이런 갈등의 본질 이유는 좀 이게 말하자면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제 강한 발언을 해서 내용이 불거져 나온 것처럼 네.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원인은 이 박지원 위원장이 아니라 민주당 자체죠. 네. 이 문제, 민주당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추진해 나갈 리더십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러니까 선거를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사실 거의 전국 선거에 가까운데 대패했고, 네. 그 다음에 정말로 탄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5년 만에 정권을 뺏겼으면 네. 당 지도부에서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될 때다. 네. 뭐가 문제인지 분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 지도부가 없고 그러면 대개 정당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나서거든요. 아, 그렇죠. 정풍 의원 운동도 하고 네. 혁신도 하자고 주장을 하고 근데 지금 민주당은 과거 이해찬 대표 시절부터 정말로 말 잘 듣고 오히려 그 강경파 역할을 하는 초선들로 채워놔서 그게 네.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뭐 특이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네.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죠. 얘기한 지금 거죠. 몇 번째 성비위 사건이 나는데 네.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적이 없다. 네. 사실 지금 얼마 전에 최강욱 의원의 그 성희롱성 발언이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게 정말로 사실은 별거 아닌 사건이에요. 사실 네. 제가 봐도 말로 한 거고 그거를 그냥 내가 실수했다 넘어가면 실수했습니다. 되는데. 정신이 없어서 네. 장난하다가 농담하다가 실수했는데 죄송합니다 하면 될 텐데 네. 현재까지도 최강욱 의원이 그 발언을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그렇죠. 명확한 입장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맞아요. 최강욱 의원이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네. 나중에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상처를 입은 분이 있으면 죄송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예. 그 옆에 이제 뭐 지지한다는 심지어 뭐 시인이니 하는 사람들이 네. 최강욱 의원은 그런 발언 안 했고 그렇게 들었으면 듣는 놈들이 마음속에 음란마귀가 있는 거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놨으니까 네. 사과를 해도 이게 인정 자체를 안 한, 그러니까 아. 상식적인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 박지원 위원장이 조국 전 장관이 사과해야 된다고 했고 그 네. 다음날 또 조국 장관이 또 사과한다고 사과를 했는데 네. 사실 사과 내용을 보면 우리 아이들과 같은 기회를 못 가진 분들한테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네. 자기가 그러니까 그 정경심 교수나 이렇게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거는 하나도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조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작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전혀 안 안 했으면 했죠. 그럼 뭘 사과한 건지 그러니까 그렇죠. 박지원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네. 그렇게 동문서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죠. 민주당의 큰 문제가 동문서답이라고 보고 네. 그거를 지적했는데 이게 마치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처럼 그러니까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박지원 위원장을 사실은 이 우리 당이 바뀌었어요. 네. 우리 젊어졌어요. 우리 반성했어요라고 하는 의미로 이 비대위원장에 앉힌 거잖아요. 예. 근데 그 20대 여성을 앉혀놓고서 586들이 이지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면서 네가 왜 나서서 해? 네가 사과해. 하니까 박지원 위원장이 사과는 했는데 그 다음에도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 똑같아요. 이 참.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캠프 때 그 이대남 캠페인은 참 잘못된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가장 큰 문제가 편가르기 한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을 찢어놓고 네. 우리 쪽은 옳고 저쪽은 나쁜 맞아요. 놈들 친일파다 막 네, 이런 식으로. 맨날 근데 그랬죠. 이대남 캠페인은 본질적으로 편가르기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거 잘못된 거고 그래서 정말 다 이긴 선거를 질 뻔한 건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저는 이제 민주당에 있어봐서 속사정을 아는데 네. 이 국민의힘 일각에서 하는 이대남 캠페인이 예전부터 이제 몇몇 사람들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 민주당의 그 586들이 그걸 사실은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어.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 아. 젊은 남성표가 절로 간다. 어. 이래서 하다가 선거 때 돼가지고 이게 그 저쪽에서 실수로 해서 여성표가 20대 30대 여성표가 오니까 그걸 거기에 편승해서 박지원을 간판으로 영입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실제로 여성을 위하거나 어떤 이 이대남 캠페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표 때문에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586들이 보기에는 박지원은 그냥 박지원 비대위원장 그냥 자리만 채워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여성표 얘기만 좀 해주면 되는데 얼굴 마담만 하라. 얼굴 마담만 네. 하면 되는데 와가지고 이 당의 문제점이 이런저런 게 있고 이거 반성할 거 반성해야 되고 하니까 안 맞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이용만 해먹고 버리려고 예, 했는데 그렇죠. 와, 그렇군요. 참.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이 했던 말 중에 팬덤 정치는 끝내겠다. 예. 이런 발언. 이 발언은 사실 공감을 많이 얻었거든요. 아, 그게 아주 핵심이죠. 네, 그렇죠. 그치. 네. 근데 이제 그 민주당의 이제 586 그 의원들은 팬덤 정치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거든요. 자기들한테 양념이겠죠 또.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 정치인은 국민보다 반걸음 앞서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게 반걸음이니까 국민들하고 같이 가지만 그래도 반걸음이라도 앞서 나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리더가 한 명도 없고 전부 팔로워입니다. 네. 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이러고 그런 앉아 있는 겁니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 이 지지층들도 상당히 문제가 많게 뭐랄까 변질이 돼서 네. 제가 이제 그 민주당에 있으면서 당론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하면은 약간 어떤 식의 반응이 나오냐 하면 네. 너를 우리가 공천 주고 해서 국회의원까지 시켜줬는데 네. 왜 내 말 안 듣냐. 그러니까 네. 지금 박지원 위원장한테 나오는 반응이 우리가 너 그 별 경력도 없는데 비대위원장까지 시켜줬으면 네. 시키는 대로 해야지. 네. 왜 네 생각 얘기하냐. 정말로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민주당 지지 전체도 아니고 사실은 일부 일부 소수의 그 극렬 지지층들이에요. 극렬 지지층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과대 대표되는데 네. 정치를 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 시선이 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국민의힘에서 대선 때 이대남 캠페인을 했던 것도 네. 사실은 그 20대, 30대 남성들이 활동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 뭐 FM 코리안이 몇 개 네, 커뮤니티 활동도 맞아요. 많이 네.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흔히 밈이라고 하는 짤을 잘 네.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하면은 굉장히 막 이렇게 뭐가 되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반면에 그 극렬 지지층들이 굉장히 활동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높죠.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아. 많은 이 말 없는 다수가 정말 눈길을 그러니까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강경 의원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행태는 변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회초리를 많이 맞아야 변합니다. 정치권에서 저도 이제 정치를 조금 해보니까 네. 이게 충고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해서 말 안 들어요. 아, 이걸 일단, 이게 당해봐야 회초리를 한 맞아야 맛을 된다. 봐야 변하지. 사람이 그래도 동물보다 나은 건 회초리 안 맞아도 움직여야 되는데 아니, 꼭 근데 맞아야지 그게 움직이는 이제 거죠. 그래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네. 이렇게 그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그런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입을 다뭅니다. 왜냐면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당하고 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은 말을 안 해요. 음.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허. 이게 그렇죠. 결정적으로 그렇게 됐던 게 네. 그
지난 총선에서 너무 많이 이겨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사실은 조국 사태 때 뭐 이 네. 부동산 문제 가지고 고집 부릴 때 네. 민주당 내 합리적인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지난 총선 때 코로나가 오면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여당에 표를 몰아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네. 마치 우리가 조국 수호에서 이렇게 이긴 네, 거야. 맞아요. 이렇게 된 맞아요. 겁니다. 아, 네. 네. 아, 그러니까 그만큼 오만해지고 판단 미스가 자꾸 그러니까 생기는 거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사과하고 했을 때 사람들이 민주당이 저렇게 반성하고 변해야 된다고 밖에선 다 생각하는데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사과로 선거를 이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조국 수호해야 이긴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우리의 길을 가야지 이긴다. 지지층이 아. 찍어준다. 이번에 네. 그 대선에서 지고 나서 네. 민주당 의원들이 어쨌든 SNS에 그 반성의 글들을 많이 올렸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반성합니다. 더욱더 개혁하겠습니다. 여기서 개혁이라는 게 그렇죠. 강경파들이 하던 거 계속 하겠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지금까지 하던 네. 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변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외면이 계속 이어질 것 같거든요. 외면이 되고 선거에서 판판이 깨지고 네. 이래야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음. 이 서울 부산시장 선거 이기기 전까지 여러 번 정말 그렇죠. 무기력하게 졌고 4연 타석으로 예, 그러면서 이제 삼진하고 그 있죠.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영입하고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에서 그 검찰총장이 돼서 적폐청산의 최전선에 섰던 사람을 후보로 데려오는 정도의 네. 희생을 한 거잖아요. 네. 어쨌든 맞아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 네, 네. 민주당은 하나도 안 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선 주자가 다시 나오고 하니까 그렇죠. 예. 아, 참 이게- 유권자들은 어떤 메시지를 주면 그걸 알아먹는 것을 원합니다. 존중받기를 그렇죠. 원해요. 네. 네. 대선에서 패배했으면 반성하고 이 간판을 바꾸고 하여튼 형식적으로라도 뭔가를 그렇죠. 하고 이래야지 변화를 무릎을 꿇어야지 네. 2달도 안 돼가지고 당대표 했던 사람이 서울시장 나오고 대선 후보가 보궐 나오고 하면 유권자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만일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크게 패한다. 네. 이럴 경우 이제 책임론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책임지라. 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그럼 또 갑자기 박지원한테 지게 할 거냐? 그렇죠. 이게 지금 2020년에 총선이 있었고 2021년 서울 부산 선거 있었고 2022년에 그 대선하고 지선이 네. 있는데 향후 2년간 선거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해도 172석이 여전히 있고 네. 총선까지는 2년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쉽게 반성 안 하고 또 강경파들과 노선 투쟁이 벌어질 겁니다. 아, 그렇죠. 근데 그 이재명 후보가 네. 지금 뭐 개항해서 될 수도 있고 또 떨어질 수도 있는데 떨어지면 그거 자체로 책임을 지는 건데 만 이재명 후보는 되고 다른 사람은 대부분 떨어지고 하면 그럼 이재명 후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당의 사실은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할까 가장 세력이 큰 게 586이잖아요. 네. 586은 지금 거의 뭐 한 수십 년간 한국 정치의 주역으로 해왔는데 그렇죠. 한 명도 대표 선수랄까 리더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아, 네, 네. 아주 그 좀 이런 얘기 쓰면 굉장히들 기분 나빠들 하시는데 하청 정치를 한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세우고 그 밑에서 그냥 기득권을 차지하고 앉아 있고 이러고 네네.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이런 고착된 상태를 깨고 나올 만한 인물이 안 보여요. 물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참 바른 소리도 많이 하시고 하지만 세력이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586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게 이재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중위로 뭉치자. 이래서 그 지지층 끌고 갈 가능성들이 있고. 네. 네. 이제 그 지금 뭐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 예상되는 이제 중견 정치인들도 특별히 지금하고 무슨 다른 목소리를 낼 것 같지 않거든요. 이제 그 이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고 네. 뭐 또 여전히 문재인 이재명 지키자 이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선거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도 2년은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인물도 안 바뀌고 네. 그럼 다음번 총선에서도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바라는 거는 윤석열 정부가 못하는 걸 바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또 이제 발목 잡기로 가겠네요. 사실은 이게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번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이었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선에서는 최초로 우리 후보가 훌륭하니까 찍자는 얘기들을 유권자들이 안 하고 어떻게 저 사람 찍냐 이 얘기를 그렇죠, 하는 그렇죠. 선거였어요. 양쪽 다 그랬어요. 네. 여기를 다음 총선까지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발목 잡고 더욱더 뭐 법 안 통과시켜주고 하다가 2년 지나면 한 게 뭐 있냐 윤석열 정부 이거 심판하자. 하려는 겁니다.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지금 기존 민주당의 그 의사대로 가면 네. 유권자들과 한국 정치의 이 거리감이 더 커질 거거든요. 네. 이게 어떤 격변으로 이어져서 정치권 자체가 변할지 네. 아니면 그대로 갈지. 근데 그렇게 네. 가면 또 국민의힘에서도 또 그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권이 정말 정계 개편 수준의 뭔가가 일어날 수가 네. 있는 거고 그렇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지는 않을 거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민주당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네. 국민의힘도 사실 당정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종원 수석 내정을 공개 반대했고 네. 그래서 결국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낙마한 결과를 낳았는데 네. 결국 이제 책임 총리제는 말뿐이냐 윤핵관이 정권 실세이냐 뭐 이런 논란을 낳기도 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건 좋은 면으로 볼 수도 있고 나쁜 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저 총리가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책임 총리제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네. 사실은 정말로 한덕수 총리가 얼마나 권한을 갖고 힘을 갖고 할지 저도 좀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책임 총리제라는 게 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DJP 시절처럼 김종필 총리처럼 실제로 자신의 어떤 힘의 원천이 있는 사람, 그렇죠. 세력이 있는 사람, 네. 충청도가 그땐 있었고 네. 아니면 대통령이 정말로 권한을 주는 옛날에 이해찬 총리 같은 네.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거의 말뿐이 항상 책임 그렇죠. 총리한다고 말은 네. 하지만 네.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특히 대통령한테 우리나라는 권한이 집중돼 있고 네. 여당 내에서 찍소리하기가 힘든데 그렇죠. 어쨌든 대통령이 총리하고 의논해서 국무조정실장을 정했는데 당에서 그 사람은 우리는 반대요. 네. 이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어떤 개인적인 친소관계나 아니면 네.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는 세력에서 그냥 우리하고 안 친해하고 비토를 놨다면 모르겠는데 네.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부적절하다고 네. 하고 그 얘기를 또 공개적으로도 할 수 있고 이게 네. 받아들여지고 하는 거는 네. 이게 좋은 방향, 적절한 방향으로 되면 좋죠. 그렇죠. 네. 옛날엔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수기 네. 역할만 했는데 그건 아닐 수 있다. 그럼 뭐 괜찮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본 게 청와대 이전 그리고 네. 인사였는데 걱정스러운 지점이 너무 밀어붙인다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인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인사 개개가 옳고 그른 거를 떠나서 네. 그런데 이제 권성동 이제 원내대표의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내각이나 이런데 여성이 너무 없다. 그런 비판이 언론과 여기서 터지니까 여성 강요들을 임명하고 그렇죠. 중요한 연달아 자리에 임명했죠. 여성들을 네. 보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응하는 거죠. 네. 저는 그렇죠. 이 유연성은 뭐 실제로 되신 분들이 훌륭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네.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게 유연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판하고 문제가 나도 우리끼리 오라. 네. 무조건 마이웨이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의 목표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정책 자체를 신성시했거든요. 그렇죠. 네. 공수처, 임대차 3법 이거를 네. 반대하는 놈들은 기득권, 그렇죠. 친일파 이렇게 되니까 이걸 못 고치는 거예요. 네, 근데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하면서 내각은 전문성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서우나무로 다 꽉 그렇죠. 차여진 맞아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사실은 이거 전문성으로 한 거라서 난 못 고쳐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여성을 넣잖아요. 네. 이거는 좋은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논란 중에 하나가 네. 한동훈 법무장관인데 물론 뭐 정말 신드롬이 일어날 정도로 팬이 생기는가 하면 또 일각에서는 너무 한동훈 장관한테 권한이 몰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인사검증까지 다 가지고 가면은 한동훈이 소통령이다, 황태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원론적으로는 안 좋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한동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됐어도 이렇게 했을까 네. 생각해 보면 꼭 그랬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한동훈 장관 개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인사검증도 하고 하는데 제도를 사람 보고 만들면은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법무장관 바뀔 때 이게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저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대통령 본인도 검사 생활을 오래 하신 검찰 네. 출신이고
또 검사 출신들이 정부에 너무 많다는 얘기가 네. 나오는데 검사 출신 법무장관한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은 안 좋은데 네. 다만 또 이제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기대도 많고 네. 또 능력도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권한을 가지고 잘하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지지도를 올릴 수 있죠. 아, 사실은 한동훈 장관을 말고는 한동훈 장관을 빼면 솔직히 말해서 그 내각에 그렇게 눈에 띄는 분이 별로 없어요. 네. MB 때 박근혜 네, 때 네, 인물이고 그나마 포인트가 있는데 아,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특별감찰관제를 갖고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 발로해서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고 폐지할 거다 했고 뭐 논란이 세게 일었는데 결국 윤 대통령이 마지막에 예. 아, 그건 법에 정해진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네. 정리는 했어요. 근데 뭔가 이 특별감찰관을 놓고 부정적인 기류가 청와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특별감찰관은 어쨌든 친인척 비리 없애기 위해서 법으로 여야가 같이 만든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완전히 그냥 유명무실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비판이 많았는데 네. 이거는 필요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감찰관 제도를 만든 것은 박범계 전 장관님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국회를 들어가서 그때도 이제 민주당에서 공수처를 막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상대방은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죠. 네. 권성동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당시 법사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박범계 의원이 특별감찰관을 하면서 대신 공수처는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아, 네. 그리고 특별감찰관을 하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하지 않았냐. 네. 근데 세상이 안 바뀐 거예요. 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봤을 때는 이거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그래서 특별감찰관 또 지금 여러 가지로 비판받고 있는 공수처 네. 뭐 이번에 폐지하긴 했지만 민정수석 네. 이런 거를 다 모아서 네. 제도를 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아, 사실은 네. 민정수석이 정말 불필요하냐는 데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민정수석, 공수처, 뭐 저 특별감찰관 그때 만들어 놓으니까 네. 이게 좀 서로 정리도 안 되고 네. 이 부작용도 생기고 네. 심지어는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제도인데 문재인 정부 때는 5년간 임명도 안 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한다고 공격하기가 참 내로남불이에요.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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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 관련해서 이 좀 논란이 있는데 김건희 씨 관련 사진이 팬클럽 건희사랑에 올라가고 또 뭐 그 청와대 간 사진을 누가 찍었냐 이거 갖고 또 논란이 있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니 뭐 글쎄요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게까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 않나. 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어떤 대통령의 공적인 직무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거나 네.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이제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공언을 했고 네. 현재까지는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은 없으니까 네. 뭐 사진을 누가 찍냐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방 권력을 만약에 회복을 한다고 해도 네. 당분간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사실 원활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야당과의 협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좀 이끌어내야 한다고 그게 이제 보십니까? 사실은 진짜 어렵죠. 이거 6일 지방선거를 압승을 거두면 기분은 좋겠지만 네. 사실은 별 실제적으로는 효과가 없죠. 그리고 민주당은 비극이지만 지금 강경파의 얘기가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 게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이런 짓 하고 있으면 된다. 아. 그러니까 이 시간은 우리나라 정치에서 항상 야당의 편이에요. 네. 특히 여소야대일 그렇죠. 때는 네, 네. 왜냐하면 야당은 솔직히 뭐 야당도 대안을 내야 된다 그러는데 대안을 낼 필요 없고 비판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네네. 아무것도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 아니 윤석열 정부 한 게 없지 않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비롯한 그 이제 또 청와대나 그 내각에서 정치적인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하러 오실 때 이제 각 당 대표들과 저녁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가 네. 이제 완곡하게 거절을 당했는데 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민주당 입장에서 대통령 왔다고 같이 밥 먹으면 또 뭐 해줘야 되는데 밥 안 먹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야당도 정치적인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내든지 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이건 하면 우리한테도 좋겠는데 아. 이런 거를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끊임없이 네, 참-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군요.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이번에 그 이제 첫 조각이니까 사실은 또 그 한동훈 청문회에서 완전히 바보짓 하면서 민주당이 못 막았는데 네. 민주당도 사실은 야당을 잘하는 민주당은 야당을 잘하는 정당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보수 정부 때 그 압승들을 거둔 정부들이 왜 깨졌냐면 MB 때 광우병으로 깨지고 네. 또 이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때 그렇죠.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그런 찬스를 보고 있을 거예요. 음. 그리고 아. 반드시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네, 그렇죠. 그러려면은 대결 국면으로 가지 말고 네. 민주당의 합리적인 사람들, 유화적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아. 그것이 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가장 나쁜 거는 뭐냐 하면 적폐청산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현명하게 잘할 거라고 믿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로는 이게 잘못하면 검찰을 동원할 수 있다. 아, 전국이 그렇죠. 교착되고 아하. 뭐 안 되면 네. 과거 무슨 이 여러 가지 그 라이미니 옵티머스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울산 사건 이런 거 끄집어내서 하기 시작하면 네. 당장은 보수 유권자들이 환호할 겁니다. 아, 네. 근데 민주당의 강경파들을 정말 이 죽어가는 강경파들한테 링겔 놔주는 폭이에요. 아. 이 사람들이 거 봐라 가만히 있으면 우린 죽는다 이렇게 될 아, 거고 네네. 똘똘 뭉칠 거거든요. 그러면 아. 2년간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네. 끝으로 다소 어려운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오늘 치러지는 지방선거 17개 시도 중에서 여야 각각 몇 곳씩 승리를 할지 그리고 이재명 후보 과연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한번 전망해 주시죠. 아니 제가 무슨 도사도 아니고 오늘 법사도 아니고 오늘 쪽집게 도사 한번 해보시죠. 아니 그 이재명 지사는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네.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제가 아직도 애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민주당이 잘 돼야 한국 정치가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13대 4로 지는 결과가 13대 4. 나와서 네. 네, 좀 변했으면 아, 좋겠어요. 회초리를 아. 한번 맞아보는 게. 아, 근데 정말 그렇게 돼서 네. 이재명만 살아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럼 이게 민주당이 또 이상하게 그러니까 가지 않을까? 이거 참. 13대 4로 지고 네. 이재명 후보도 떨어지면 네. 그땐 좀 타의에 의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 13대 4로 그러니까 13대 4로 안 지고 지방선거도 좀 이기고 이재명도 이기면 하나도 안 변할 거고. 아. 근데 지방선거 참패했는데 네. 이재명이 이기면 저는 그게 민주당에 대한 시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여기서 어떻게 갈 것이냐, 여기서 변화할 것이냐, 아니면 또 또 이재명 이재명 붙잡고 붙들고 가죠. 갈 그대로 갈 것이냐. 것이냐. 저는 그런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오늘 치러지고 있는 지방선거 정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다들 네. 궁금합니다. 근데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금태섭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변할 것이냐 아니면 또 구태로 그대로 갈 것이냐 이게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지방선거 결과는 또 다음 정치펀치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정치펀치 MC 아나운서 배소빈입니다. 조선일보 유튜브가 6월 8일부터 멤버십 회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더 좋은 방송을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가려고 하는데요. 회원분들께는 김광일 클래스 등 새 프로그램과 프리미엄 이모티콘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혜택을 누리는 멤버십 회원 가격은 한 달에 4,990원이고요. 혹시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시나요? 안심하세요. 김광일쇼, 이슈 포청천, 정치펀치는 전과 마찬가지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도 더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조선일보 유튜브 출연진과 제작진은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유튜브 많이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